8년에 제가 미술치료를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뇌에 대한 갈급함이 굉장히 컸었어서 2017년 브레인 트레이너 그걸 공부를 하고 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뭔가 상담을 접목하면서 그렇게 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심리 상담 쪽에서는 뇌를 오픈하지는 않았었어요. 상담에서. 그리고 학과조차 심리 상담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지 뇌에 대한 그런 쪽에 접근은 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2000년도에 들어서 2020년대부터는 그런 학과도 생기고 오픈해서 의식적으로 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뇌 기반 소매틱 미술 치료 또는 뇌 기반 신경과학 미술 치료 이런 과목들이 선정되면서 상담 안에 뇌를 공부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부럽다. 내가 지금 다시 공부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갈증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뇌를 빼고는 접근할 수 없다,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뇌를 공부하는 그 시작 포인트가 너무 적절하지 않나? 너무 방향성이 좋지 않나? 시작 출발이 너무 제 입장에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제 강의를 보시면 왜 더 그러한지 조금 더 이해되실 것 같고요. 이 상담 코칭 뇌를 만나다의 특강을 어떤 거를 준비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24년 한 해를 돌아보고 부부 관계에 있어서 또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 해결을 하는데 꼭 필요했던 것이 이거구나, 공감이구나.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공감이 무엇이고 공감하는 뇌 또는 공감의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공감의 장치가 무엇이고 또 제 강의에서 그래도 얻어 가셔야 되는 게 있으니까 내가 공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도움을 마지막에 활동을 보여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담 코칭 뇌를 만나다 인간 관계의 답은 공감이다. 그래서 그냥 공감하자. 그래서 공감적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보면 큰 주제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빡빡한 일상,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 안에서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리가 지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대화하고 인내심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질 나쁜 대화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이야기가 특별하다고 여기는데 그래서 상대가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때로는 상대의 생각을 바꾸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입장, 서로 다른 의견과 생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 과정에서 갈등으로 소통의 벽이 생기고 갈수록 그 벽은 높아지죠. 나의 의견을 자유롭게 또 좀 불편하더라도 전달할 수 있다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텐데 서로 다른 의견과 생각 때문에
갭이 생기다 보니 나의 그런 생각조차도 상대방한테 전달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테크닉은 공감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특별한 능력으로서의 공감은 관계에서는 필수적이고 그러한 공감을 위해서 내가 마련한 장치가 있는데 공감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탐색하고 타인과 지혜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이 시간에 좀 나름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심리학은 사람의 마음을 다룹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서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데 그 시작이 그 사람의 사회적 관계 안에서 공감의 질이 어떠했는지를 체크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 사회적 관계라는 것은 가정 안에서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 또 자녀가 성장하면서 학교에서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어떤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감하면 어떤 게 떠오르실까? 저는 뭐 공감하면은 뭐 마음이다, 마음이 어떻게 통하는 거다, 연결되는 거다, 이해하는 거다, 또는 주는 거다, 남을 위한 거다. 그리고 그러한 공감은 너무 어렵더라.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공감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잠시 체크해보고 들어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OX예요. 이 위에 거를 제가 지울 수가 없네요. 공감 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이다. OX. What? 어잉? 어, 제가 화면이 다 보이지는 않지만 주로 이걸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제가 체크는 안 되는데 제 화면은 전부 이거예요. 아니에요. 공감 능력 타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타고나는 것보다는 태어나서 성장 과정에서 훈련되고 향상되고 키워지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공감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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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저희가 아는 MBTI의 T 유형입니다. 그렇죠? 뭔가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게 됐어, 안 됐어. 그래서 너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어떤 마음을 보지 못하고 사건과 사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그 이론적인 것만 체크를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은 내, 어, 그 고정관념이 너무 커서 라떼는 말이야 하시는 분들, 정말 공감 안 하고 내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공감을 좀 못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I는 공감이 가능하다. 제가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막 해주시는, 쌤들 너무 감사합니다. AI는 공감이 가능하다. 저는 이게 뭐 답이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경험하고 느낀 걸로는, 오! 맞나요? 교수님 맞나요? AI 공감 가능하다. 그래서 AI와 인간이 감정적인 연결이 되고 친구가 되고 사랑에 빠진다. 드라마 그 영화에서 로봇과 사랑에 빠지고 또 어르신들이 집에 있는 로봇에 의지하고 친구가 되고 그리고 AI가 로봇이 저희와 감정적 연결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AI가 공감을 하는 어떤 마음과 심장이 있나?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데이터가 너무 많다 보니
어떻게 할 때 인간이 공감되는지를 AI가 알고 있어서 그냥 시키는 대로, 지시한 대로 그냥 반응해 주다 보니 인간은 얘가 나를 이해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공감을 나는 한다고 하는데 왜 상대는 내가 공감한다고 말을 못 해주지? 또는 나는 이게 공감하고 싶지도 않고 공감은 해줘야 되는데 공감이 안 돼. 근데 공감되는 것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AI와 같이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도 또 이 뒤쪽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AI가 참 싫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역, 우리의 심리 영역을 막 넘어오기 때문에 저는 AI와 싸울 투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AI 공감 가능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공감받았다 느낄 수 있다. 이것이 AI가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를 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만의 그런 공감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공감이라 하면 영어로 empathy예요. 그리고 한문으로 함께 할 공, 느낄 감, 함께 느낀다. 그런데 감정도 느끼고 의견과 주장 따위도 내가 그렇다 하는 느낌으로 느껴진다가 공감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감정이입의 단어에서 비롯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술가의 작품을 예술가의 그 감정을 그 작품을 보고 감정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감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았는데 20세기 초에 공감에 대한 실험들을 많이 하면서 공감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감정을 인지해서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기 시작을 했고 리더스 다이제스트에는 판단이 흐려지지 않을 정도로 감정을 개입하지 않은 선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이다 라고 소개를 했고 정신분석자 코엇은 타인의 감정을 마치 내 감정처럼 받아들이되 이를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다. 정서적 산소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공감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원래는 두 단어였어요. 연결이에요. 연결. 공감은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연결이면서 정서적인 산소 같은 것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4년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공감이 중요한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공감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필요한 산소 같은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판단이 흐려지지 않을 정도의 감정 개입, 공감이어야 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공감이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상담사로서 상담을 할 때 내담자에게 공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함께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젖어 있을 수는 있으나 상담사는 거기서 나와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담에서는 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내담자에게 전이가 돼서 함께 매몰되면 안 된다. 그래서 공감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공감해야지 내가 다치지 않는다. 상담 영역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공감을 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에너지가 많이 소진이 될 텐데 그때는 거리 두기를 하셔야지 내가 더 많은 사람과 더 건강하게 공감을 할 수 있다. 이제 공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고 마음이 아닌 뇌에서 이루어지는 공감. 이 뇌의 작용이 없으면 우리는 공감할 수 없구나. 그래서 상담에서 설명을 이제는 의식적으로 내놓고 이러하니 이럴 수 있고 이러하니 가능하다. 그러니 해보자라는 설명이 접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닌 뇌에서 이루어지는 공감, 뇌의 메커니즘과 신경학적 기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울 신경세포, 거울 뉴런이죠. 뭐 당연합니다. 한 사람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을 거울처럼 반사해서 관찰자의 뇌로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특별한 신경세포. 그래서 헬렌 릴스는 그거를 마음 공유 지능이라고 했어요. 공감도 능력이니 그거를 공감 지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타인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내가 직접 행동했을 때와 같은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되는 것. 상대방의 행동이 마치 거울과 같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뇌에서 반응하는 것. 그래서 모방하고 복사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거울 뉴런이다. 그 옆에 아이가 혀를 이렇게 내고 있어요. 엄마랑 놀이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엄마도 똑같이 해주잖아요. 이랬을 때 이 아이는 엄마와 연결되고 엄마가 나를 바라봐 주는구나, 이해해 주는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 공감을 최초로 실험했던 것이 통증 지각의 신경세포들을 가지고 공감 실험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내 손가락을 바늘로 찌르고 뇌를 측정하고, 한 그룹은 그 찌르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뇌 영상을 찍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바늘에 찔린 기분을 생각하니 뇌가 실제로 고통을 느끼는 사람처럼 동일한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되더라. 그래서 찌르는 사람과 찌르는 걸 보는 사람의 뇌가 거의 비슷하게 활성화되더라. 그래서 공감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도 그 찌르는 손가락을 생각하니까 저도 막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것도 아마 어떤 공감의 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비밀의 숲 드라마 보신 분 계실까요? 이 공감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러셨구나, 보셨구나. 중요한 뇌섬엽입니다. 섬엽. 이 드라마에서 이 검사는 뇌섬엽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감정에 동의하지 못하는 외톨이 검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성으로만 세상을 보는 무감정의 사이코패스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뇌선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뇌선엽은 뇌선엽이 발달을 하면 소리에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편안하게 들리는 일반적인 소음에도 굉장한 통증으로 고통을 겪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는 그 뇌섬엽을 제거했습니다. 근데 실제에는 그런 수술을 거의 제거하는 수술 거의 하지 않는데요. 뭐 뇌전증이나 뭔가 정말 필요에 의해서 1% 미만의 정도가 할까 말까 한다고 해요. 근데 이런 뇌섬엽을 제거를 했더니 공감 능력이 없어지더라. 이 뇌섬엽은 인슐라 로브 또는 인슐라 콜텍스라고 해요. 라틴어로 섬이다라고 합니다. 뇌의 외축 틈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전두엽, 두정엽, 축두엽에 걸쳐 있어서 두정엽, 축두엽을 이렇게 살짝 걸어내면 이게 보인다고 해요. 조개 모양으로 생겼다. 그리고 요한 라일이 발견을 해서 라일의 섬이라고도 불린답니다. 그러면 이 뇌섬엽은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게 없어지면 감정 처리가 안 되는 걸까? 섬엽은 몸의 감각 신호를 받아서 뇌의 여러 부위로 전송을 합니다. 감각을 감정으로 느끼게 하고 이거를 전두피질에 전송해요. 그래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까지 연결을 해줍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밖에서 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받아들여서 감정뿐만 아니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고차원적 역할의 영역까지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이 뇌섬엽은 감정 인지와 조절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해요. 윌리엄 게이츠가 한 말을 잠깐 남겼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관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촉발됐을 때 몸에서 나타나는 여러 상태에 대한 뇌가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뇌 섭렵처럼 다양한 감각들을 우리가 소화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뇌가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열어보면 이 섭렵은 전방 섭렵이 있고 후방 섭렵이 있어서 역할이 조금 다르다고 해요. 뒤에 있는 것은 고통 또는 차갑다 뜨겁다 이런 온도, 가려움, 긴장, 압박 이런 객관적인 것을 속성을 느끼게 해주고 이 앞쪽에 있는 거는 불안하다, 슬프다, 실증나 이런 좀 주관적인 속성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심장 박동이나 호흡이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이 감각을 잘 느끼는 사람이 공감 능력을 측정했을 때 점수가 높게 나온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잘 인지하는 감정을 잘 인지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상담심리에서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겁니다. 이 뇌 섭렵과 우리 심리와 어떤 연관이 있나라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뇌 섭렵의 부피가 면적이 작으면 앞에 BAI가 우울이고 불안, 우울, 삶의 질인데 뇌 섭렵의 면적이 작을수록 우울하고 불안하고 삶의 질은 낮아지더라. 그래서 지금 빨간 걸로 해놓은 거는 넓으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덜 우울하고 덜 불안하다. 그러니까 뇌 섭렵이 우리의 감정과 감각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하는 그런 테드에 나오는 그 연구에 대한 강의는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신경과학자 유리 하슨의 연구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에 있는 그 연구실에서 우리 MRI로 실화를 듣거나 말하는 동안에 사람들의 뇌를 스캔해서 뇌 속 패턴이 어떻게 뇌로 전달되는지, 어떻게 의사소통이 되는지에 기반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우리 뇌를 직접 사용한 게 아니라 우리의 뇌 속 패턴을 알기 위해서 이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연구를 했더니 세 가지 반응이 있더라.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흥미와 쾌감이 느껴지고 그랬을 때 기억력이 향상되더라. 청자와 화자의 뇌 활동이 점차 동기화되더라. 그래서 청자가 화자에게 주는 정보를 자신의 경험에 통합하는 과정으로 어떤 그 듣는 사람의 이해가 높아지더라. 그리고 이야기 속 인물의 감정과 행동을 마치 내가 경험하는 것처럼 미러링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한다라고 했어요.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뇌와 연결되고 싶어하는 욕구는 인간의 매우 기본적이고 그게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호작용하면서 다른 사람과 자꾸 대화하고 연결해야 한다. 인간은 그래야지 고립되지 않고 또는 저희가 너무 같은 뉴스를 보고 같은 무엇을 보고 우리의 생각이 많이 좁아지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해야 한다. 많이 대화하고 많이 연결해서 좀 폭 넓어져야 된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연결이 시작된다. 혹시 그런 거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애가 또는 엄마가 할 때 서로 따라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그것도 연결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연결되었을 때 아이는 정서적인 근육이 단단해지는 거죠. 이해받는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때문에요. 그래서 이 실험은 단어를 뒤죽박죽 주거나 안 주거나 뭐 러시아 말을 주거나 저희가 한국 사람인데 러시아 말을 주거나 뭐 이렇게 줬더니 주파수가 맞지도 않고 뭐 영역이 활성화되지도 않더라. 그런데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로 잘 전달이 돼서 주파수가 맞아지면 아주 고차원의 깊은 영역까지 같은 부분들이 활성화되면서 교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대화할 때 나는 잘 전달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내가 알아듣게 또는 상대방이 알아듣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달해야 하나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 연구를 접하고 난 후부터는. 그리고 이제 그 공감에 관련된 그 유리 핫슨의 연구와 같이 뉴런 커플링 이렇게 동기화되고 주파수가 같고 같은 영역이 활성화되고 뇌파의 싱크가 일어난다. 그런데 그것이 뇌의 전반적인 영역들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이 또 연구예요.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과 배우는 학생과의 뇌파의 비교. 가르칠 때의 뇌파, 배울 때의 뇌파. 예상하시죠? 뇌파가 싱크로율 된다. 그리고 그걸 배우는 학생과 학생의 뇌도 비슷하다. 그리고 학생이 가서 그거를 복습할 때의 뇌파도 비슷하다. 왜냐면 그때 이랬는데 선생님이 이랬는데 이랬지라는 걸 연상하면서 물론 전제는 열심히 듣고 뭔가 잘 전달이 되었을 때의 뇌파이겠죠. 그리고 공감은 능력이고 연습으로 훈련해서 강화될 수 있고 향상될 수 있다. 우리가 뇌교육학과이기 때문에 뇌 가소성 때문이겠죠. 우리 모두는 바뀔 수 있는 신경계가 아니라 바뀌도록 설계된 신경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꾸고자 한다면 변화되고 싶다면 원하는 대로 우리의 뇌 신경을 조작할 수 있다. 신경 회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겠죠. 절실한 상황에서는 이 가소성이 조금은 더 빠르게 변화한다. 그래서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느냐에 따라 신경 가소성의 속도가,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상담에 오는 내담자를 봤을 때의 적당한 비유는 내가 절실하면 두세 달 안에 예를 들어서 공감 능력을 향상해야 해. 그러면 그걸 연습해서 실행하고 뭔가 이렇게 흡수가 되는데 필요는 하나, 절실하지 않았을 때는 1년이 넘어도 이게 흡수가 되지 않더라. 얼만큼 내가 절실하냐에 따라 그게 빨리 변화되고 바뀌더라. 우리의 뇌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우리가 공감하면 감정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인지적인 것도 들어가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서적 공감, 감정적 공감,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마치 내가 느끼는 것처럼, 마치가 중요해요. 마치 내가 느끼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정서적 공감이고, 감정이 동요되진 않지만, 저 사람이 저런 생각으로 저런 행동 또는 저렇게 했겠구나 라고 하는 거는 인지적 공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설령 감정적으로는 잘 안 되지만 나는 인지적으로는 공감을 잘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공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어떤 공감을 하는 사람인지를 구별하면 될 것 같고 알아가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넘어서 행동적 공감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
뭔가 지금 날씨가 오늘 너무 추웠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길에서 앉아 있다. 그러면 뭐 뭔가를 좀 따뜻한 뭔가를 주고 싶거나 뭐 목도리를 벗어주거나 뭔가 행동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 그래서 반응하는 것이 행동적 공감이다. 저희가 너무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은데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공감하면서 행동적으로 공감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정말 기도를 해준다거나 찾아가서 분양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공감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감은 다만 정서적 공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공감들이 있다. 사실 내가 정서적으로 인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행동하고 있다면 나는 공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아, 공감의 한계. 왜 우리는 공감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앞에 그 퀴즈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만의 틀이 너무 강하다 보니 내게 맞아, 내게 옳아 또는 판단하기 때문에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것 같고요. 또 부부싸움을 했는데 내가 공감을 하려고 하면 저 사람이 내가 어떤 거에 동의한 걸로 오해할지 몰라. 내가 옳은데 내가 따라가 줬다고 어,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그런 오해 같은 것. 그리고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거. 그냥 뭔가 조언을 줘요. 나 너무 이러이러 때문에 힘든데 정말 괴롭다. 야야 그만둬버려. 또는 야야 뭐 이거 해버려. 이러면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공감의 가장 금지는 내 생각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청하기입니다. 경청하기 너무 어려워요. 경청하기가 한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상대를 높이는 게 경청이에요. 그런데 이 듣는다는 거를 너무 우리가 쉽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타인과 교감하게 만들까? 힘들 때 우리는 스스로를 골방에 가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차라리 혼자 있는 게 좀 편해. 아무도 뭐 공감받지 못하고 공감해주지 못할 거면 그냥 좀 가만히 있어야지. 그런데 뭔가 나누었을 때 공감받는 느낌이 들어. 그러면 이제 치유되는 것 같은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런 치유되는 경험을 내가 느끼는 것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경험하게 해주는 것도 참 좋죠. 인간의 마음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다. 인간의 마음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다.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 그런 관계가 나를 정의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공감이다. 공감에서 저희가 연습해보는 거 실질적으로 워크숍에서는 연습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몇 개 하나는 눈 마주침이에요. 경청이 눈을 본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보면 밥 먹을 때도 뭐 핸드폰을 본다거나 밥 먹을 때 뭐 딴 데를 본다거나 딴 생각을 한다거나 뭔가 말을 대화를 할 때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눈 마주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의식적으로 미련을 하기 위해서는 눈을 마주쳐야 된다는 거. 그리고 경청하는 거. 경청이 뭔지 아까 얘기를 했지만 경청할 때 한 가지만 제가 지금도 연습하고 있는데 순간순간 너무너무 안 돼서 제가 입을 틀어 막을 때가 있어요. 나의 말을 하지 않기로 단단히 마음먹는다. 아주 작은 거라도 생각을 말하지 않기로 입을 딱 다물기로 작정을 해야지 도움이 돼요. 그러면 그냥 공감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더라. 그래서 내가 듣는 거가 잘 안 돼. 그러면 내 말을 하지 않는 거에 좀 집중하다 보면 상대방의 말이 들리고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관계가 좀 부드럽게 이어져 가는 거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아까 공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심리학자들, 대부분 모든 심리학자들은 경청이다, listening, 듣기다라고 해요.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listening이다. 우리가 하는 말로 경청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청은 우리가 그냥 듣는다는 거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야.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입을 막아야 돼. 나의 생각을 말하는 거를 멈추고 좀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상대를 듣고 나서 내 거를 꺼냈을 때 정말 순조롭게 소통이 되는 거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inner state control이라고 하죠. 내 안에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나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나의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나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결과적으로 내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뇌의 주인이 돼야 된다. 내가 나의 뇌의 주인이 돼야 된다. 컨트롤할 줄 알아야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자기 몸의 감각을 잘 느낄수록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와 내가 공감이 되어야 타인과의 공감이 될 수 있다. 입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거에 어떻게 보면 정리된 목록이에요. 이제 나는 공감할지 몰라. 또는 나 공감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중요한 사람이니 그러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의 공감 테크닉은 미러링입니다. 근데 무엇을 미러링 할지가 우리가 아까 눈 마주침이라고 했는데 공감 테크닉의 미러링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관찰입니다. 무조건 봐야지 돼요. 내가 말을 하지 않고 그 상대방의 언어, 말투, 움직임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반영해 주는 것이 미러링이에요. 뒤쪽에 제가 예시 2개를 가져왔거든요. 어떻게 미러링 하는지. 그러면 이런 신체 언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정이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말만으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70%는 비언어적으로 소통을 해요. 표정은 첫인상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0.2초 만에 상대방의 표정을 통해서 첫인상이 형성된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의 표정을 한번 보고 그 표정을 미러링 해주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면 살짝 저희가 웃어주고 너무 우울해 보여. 그러면 저희도 기분 좋은 일이 있지만 그걸 잠시 내려놓고 같은 표정을 지어주는 거. 거기서부터 벌써 공감은 연결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를 내어놓는 건 아니죠. 포커페이스. 어떤 사람들은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즐거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냥 가리고 내어놓지 않아요. 그러면은 연결이 되지 않아서 어떨 때는 야, 나 너랑 이렇게 친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도 안 해줘? 그럼 내색도 안 해? 그럼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건 것 같아요. 포커페이스는 감정을 숨기는데 유용할 수는 있지만 의사소통에는 장애물이다. 그래서 피해야 되는 것이다. 특히나 면접을 가거나 특히나 어떤 상대 뭐를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의 표정을 계속 따라가 줘야 된다는 거. 내가 아무 표정을 짓고 있지 않을 때는 거의 주로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표정을 비슷하게 미러링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말의 느낌, 내용이 아닌 어떤 느낌인지. 그럼 그 느낌을 뭘로 봐? 목소리. 두렵거나 불안할 때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흥분되고 즐거울 때 목소리가 달라요. 그리고 화났을 때 또한 목소리가 달라요. 그러한 목소리들을 미러링 해주는 거, 이것이 공감할 때, 관계를 맺을 때 말의 느낌을 따라가 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 빨리빨리 호흡이 급할 때도 있지만 사실 목소리의 톤이라는 게 있어요. 하이톤이 있고 로우톤이 있고 좀 느리게 하는 게 있고 좀 빠르게 하는 게 있고 그걸 살짝 조율해서 내가 맞춰주는 거죠. 나의 말과 상대방의 말은 어떻게 들리는지 그리고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고 싶은지 그리고
목소리의 높낮이, 톤을 의식적으로 상대에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나만 미러링 하는 게 아니라 상대는 나와 미러링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미러링이 되는 거예요. 나만 미러링 한다고 미러링 하는 거는 아니고, 상대도 나한테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지, 관심이 있는지, 우리 대화에 그런 것도 관찰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 공감할 때 이 미러링의 테크닉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둬야지 내가 굳이 뭘 말하지 않아도 연결되는 것이다. 우리가 친할수록 뭔가 공감대가 형성될수록 제스처가 같아요. 앞으로 기울이고 있으면 같이 기울이고 있고, 뒤로 가고 있으면 같이 뒤로 가고 있고, 웃고 있을 때 웃고 있고, 그런 비언어적인 신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 좋겠다. 이제 예시 두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나의 예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딸이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 소식을 엄마한테 알려줘요. 딸이 합격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인서울이 아니라 지방이에요. 그래서 그걸 듣고 엄마는 기쁘기도 하지만 내심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죠. 지방에 딸을 보내야 하니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표정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딸은 행복한 표정으로 합격 소식을 엄마한테 알렸는데 엄마는 얼굴 표정이 굉장히 떡더름하고 어색하다. 그럼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딸이. 나는 즐겁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음, 엄마 표정이 안 좋으니까 마음이 상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음, 행복한 표정이니 엄마도 그냥 이렇게 얼굴은 좀 불편할지라도 입꼬리라도 올려주면서 아이고 우리 딸 춥다 한다 하고 나서 에휴 그래도 엄마는 좀 걱정이네. 지방이고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생각이 많다라고 했으면 이제 관계가 매끄럽게 가는데 그것이 먼저 나왔을 때는 좀 어려운 거죠. 좀 불화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오해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기뻐했을 때는 좀 기뻐해주는 그런 표정 미러링을 좀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다. 친구가 있어요. 나는 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대학원에 합격을 했는데 친구는 이제 불합격을 했어요. 길 가다가 나는 신나게 전화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친구가 저쪽에서 걸어와요. 그래서 친구의 표정은 우울해 보이고 어깨가 처져 보이고 좀 느린 속도예요. 근데 나는 너무 즐거우니까 내 속도에 맞춰서 누구야 하고 막 이렇게 따따따따따따 했어요. 친구가 별로 가깝게 있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친구가 도망간 사례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제 공감에 대해서 신체적인 언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면 이 친구가 이러니 나는 내 걸 잠시 감추고 나도 이렇게 해줘봐야 되겠구나 라고 접근을 한다면 친한 친구 관계가 어그러지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미러링이고 이런 것이 신체 언어 공감이다. 이런 것만 잘 돼도 내가 굳이 나 공감해야 돼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이 친구 참 좋네 라고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자, 너무 잘 아시는 박사님입니다. 오은영 박사님. 어, 부부 관계에서 정말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 한 사람은 논리적이고 한 사람은 감정적이에요. 이랬을 때 어떻게 공감을 해주면 될까요? 한번 봐볼까요? 아내는 아내가 이제 저희가 공감을 하니까 남편이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아이들을 막 챙겨주고 싶어요. 그게 나의 마음이죠. 아이가 먹든 안 먹든 아이들한테는 좀 뭐라도 먹게 하려고 차려주고 싶은데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니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근데 아내는 먹지도 않을 거 아침부터 왜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지 정신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의견을 남편한테 전달할 때 먼저 당신이 참 아침에 이렇게 많이
한다고 고생을 하네라고 하고 나의 의견을 내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런 남편의 것은 무시를 하고 나의 생각만 계속 어필을 하니 관계가 으그러지고 불통이 되는 것이죠. 또 남편 입장에서도 감정이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되시는 분은 이성적인 게 조금 안 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런 생각은 알겠지만 내 마음이 이래 라고 상대방 걸 먼저 건드려 준다면 조금은 덜 이렇게 티각태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여기 T도 있고 F도 있고 이런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관계 형성을 위해, 공감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해야 되나를 생각하고 가시면은 도움이 될 그런 영상입니다. 자, 이 부분은 간호사 선생님들의 대화예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교수님, 그 영상 소리 저는 안 들리는데. 네? 영상 소리가 안 들려요. 저도 안 들립니다. 아, 소리가 안 들려요? 네. 네. 아, 그러시구나. 아, 음, 지금 또 환자를 받으라고요? 하는 이 간호사가 그냥 나의 너무 힘듦을 호소했을 뿐인데, 이 영상의 끝자락에는 못된 사람이 돼버렸어요. 어, 어, 참 못된 간호사네가 된 그런 영상인데, 공감을, 그 힘듦을 알아주지 못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너만 그래? 나도 그래. 여기가 다 그래.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어, 더 크게 싸우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수간호 선생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면서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이렇게까지 결론이 어,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서 나쁜 여자가 돼버리는 그런 사례였어요.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니까 혹시 이 드라마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보고 고구마 먹고 체했다라는 그런 답답함을 느꼈어요. 여자가 예를 들어 뭐 F의 성향 감성적이라면 남자는 완벽한 T의 모습으로, 이성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공감이 전혀 되지 않는, 그래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가서 한번 이 남자를 때려주고 싶을 만큼 그런 드라마였어요. 소리가 안 들리니까 통과 이거는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드라마가 아니고 이런 영상이 아니더라도 내 지금 생활에서 대화가 정말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한번 지금 떠올려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소통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정말 제 가족 안에서 제가 소통이 안 됐었어요. 이렇게 소통이 안 될까. 그래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많은 걸 찾으려고 노력했었다가 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찾아가고 있고, 아, 그렇구나를 알게 돼서 소통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엄청 입에 모터를 달았어요. 이제 좀 저희가 생각하고 이제 가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 저희 워크샵이에요. 워크샵을 해서 대단한 건 아니지만 상담에서 실제로 적용을 하고 내가 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물을 이용한 거예요.
혹시 이제 여기에 있는 분들 모두 나는 어떤 거를, 어떤 동물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나를 어떤 동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음, 소통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동물일까를 한번 떠올려 봐 주세요. 떠올려 보셨어요? 어딘가에 체크해 두셨어도 괜찮아요? 아니면은 뭐 채팅방에 뭐 그냥 뭐와 뭐, 뭐와 뭐 이렇게 한번 용기 있게 적어놔 봐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죠? 독수리 엄마, 강아지 아들. 제 내담자 중에 엄마와 아들이에요. 고3인데 너무 대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엄마와 소통 단절했어요. 그냥 얘기 안 하는 게 편해요. 라고 해서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동물로 표현을 해봐라. 라고 했더니 엄마는 독수리고 나는 강아지다. 라고 했어요. 그래, 제가 이걸 보고 이러니 대화가 되겠니? 강아지는 땅에 있고 독수리는 하늘에 있는데 너네가 어떻게 같이 너네라고는 안 했지만 어떻게 엄마와 대화를 하겠어?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너가 하늘로 날든지 아니면 엄마가 땅에 내려와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접점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왜 대화가 안 될까를 엄청 답답했다가 그래 엄마는 하늘을 알고 있어서 나랑 대화가 안 되겠구나. 우린 정말 다른 세계의 언어를 쓰고 있네.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을 가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야, 너 정말 힘들겠다. 내 엄마는요, 하늘에서요, 모든 걸 다 통제하려고 하시고요. 저를요,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곰 아빠, 돼지 아들. 독수리 엄마 강아지 아들보다 조금 나아요. 그죠? 분위기가 뭐 대화가 썩 잘 될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안 되지 않는 땅의 육지에 사는 네 발의 그런 곰과 아들. 관계 괜찮은 네, 아빠와 아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냐면 평상시에 그 사람과 또 싸움을 했을 때의 관계를 놓고 한번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상시에 엄마는 하마, 나는 장어.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싸움, 싸움 안 좋을 때 갈등 시 어떤 걸 보면 또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갈등 상황에는 엄마는 카멜레온이고 나는 가시보고예요. 이거 왜 이럴까요? 갈등이 있을 때 뭔가 풀어야 할 때는 엄마가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자꾸 바꾼대요. 이랬다 저랬다 뭔가 하나를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좀 회피하는 성향도 있고 그냥 카멜레온 같이 변화하니 딸의 입장에서는 속 터져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나는 가시가 돋아있는 보고예요. 그리고 보고는 독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관계가 지금 갈등 시에는 무언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딸이 지금 죽게 생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딸이 장어예요. 왜 장어지? 그러니까 요리조리 미끄러져서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직시하고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이제 풀어나가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이렇게 빗대어서 보고 이해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고 내가 상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되는 거예요. 혹시 한 분 정도 뭐 없으실까요? 나는 뭐예요? 근데 내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뭐 이래요. 이 될까요? 이런 거 해주시면 좋겠지만 없으면 이제 그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생각은 해주세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동물을 활용해서 나와 상대를 한번 바라보는 것이다. 채팅방에 올라져 있어요. 아, 네. 이게 가려서 안 보여요. 올려놔 주세요. 이따가 채팅방에 들어가서 제가 볼게요. 그 다음에는 정말 많이 쓰는 테크닉, 기법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요. 예, 저희가 동물로 뭔가를 활용을 했다면 어떤 사건과 상황을 한번 갈등에서의 사건과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병원 인증할 때 이상하게 수간호사 선생님은 꼭 나한테만 대답을 하라고 질문을 해. 그러니까 나는 너무 뭔가 부당하고 뭔가 짜증나고 불만이 많아. 그런 감정이에요.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나를 미워하나? 그래서 나만 시키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아, 이건 정말 부당해 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생각들로 내가 짜증나고 뭐 서운하고 좀 불만이 많겠죠. 그런데 이런 나의 바로바로 자동적인 사고, 이런 생각과 감정을 체크해보고 그것을 애벌레라고 해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이겠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거를 나비 생각이나 나비 감정으로 바꿔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아, 수강원 선생님은 나를 정말 믿나 봐. 내가 대답을 잘 할 걸 기대하고 나한테만 질문을 하는 것 같아. 또는 내가 병동에서 중요한 인물이니까. 그리고 나를 조금 더 공부시키고 싶으신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니 조금 뿌듯한 것 같고, 조금 뭐 좀 성취감도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부당하다거나 서운하다라는 마음이 조금은 완화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생각 습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짜증날 때 또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제 생각을 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까? 물이 요만큼만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요만큼 남은 거를 제가 바라볼 수 있는 생각을 할까? 이것이 저한테는 생각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제 마음이 편해져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마음이 조금은 더 편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 더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일하는 엄마가 있는데 밤에 일하세요. 그런데 딸이 그 밤에 일하는 엄마 휴식 시간을 알아요. 근데 내가 너무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 시간에 찾아갔어요. 그 엄마 반응이 어땠을 거예요? 밤늦게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그 1시간 쉬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딸이 와서 괴롭히니 좀 짜증나죠. 왜 꼭 여기까지 와서 내가 너의 말을 들어야 되냐. 그래서 엄마가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이 친구는 거부당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매우 속상하고 매우 슬프고 매우 우울해요. 근데 이걸 들었을 때 누구나 봐도 아니 그 늦은 시간 엄마 일해서 잠깐 쉬는데 뭘 괴롭히러 거기까지 가. 그게 거부당했다고 생각을 할까. 이제 아픈 친구니까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엄마 입장에서 바라보자. 아니면 조금 더 생각해보고 거부당했 생각이 들 만큼 이게 그런 일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 힘들게 일하는데 쉬는 시간에 제가 찾아갔으니까 그것도 좀 그럴 만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요, 원래 좀 뭐든지 좀 직설적이고 그냥 바로바로 남자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려보내서 엄마도 좀 속상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하니 좀은 덜 속상해지고 조금은 더 괜찮아지고 그냥 여전히 우울하고 슬프지만 그래도 막 거부당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 습관, 애벌레와 나비의 생각 습관을 내가 갖다 보면 내 생활이 편해지고 내가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 그래서 이거를 많이 활용을 일상생활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이런 생각 습관을 하게 하는 것은 사실 그 뇌 구조에 대해서는 다 아시잖아요. 마음의 뇌는, 감정의 뇌는 이렇게 딱 중간에 걸쳐 있어서 사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만져지지 않아요. 신체의 뇌가 있고 이성의 뇌가 있어서 그 중간 단계에서 사실 터치가 되지 않아요. 이건 그냥 제 설명이에요. 제가 그 내담자들한테 이해하기 좋게. 또 슬픈데 기쁜 마음으로 바꿔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감정이 중간에 껴있는데, 이성의 뇌를 만져서 감정을 좀 다독일 수 있어. 너가 슬픈데, 너가 속상한데, 이런 생각을 하니 좀 덜 속상하잖아. 그래서 이성의 뇌를 접근해서 감정을 다독거려. 또는 너가 너무 뭔가 답답하고 뭔가 풀리지 않아 걱정이 많은데 무작정 걸어. 또는 달려. 또는 심호흡을 해봐. 그렇게 신체의 뇌 움직임 활동을 통해서 또 감정이 정화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바로 어떻게 바꿀 수 없지만 생각을 변화해서 또는 신체를 움직여서 변화해 줄 수 있다라는 설명을 상담에서 함께 합니다. 그래서 뇌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지금 상담에서 의도적으로 저는 이 사진을 보여주거나 뇌 구조를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내담자들이 조금은 더 동기 유발이 되고 조금은 더 과학적인 접근이어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신뢰도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어도 각자의 상황, 경험, 이해관계별 서로 다른 가치 영역에서 대화를 이어가고 공감 형성에 실패를 합니다. 소통이 돼야 이해가 되고 문제는 소통의 어긋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통찰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공감적 대화를 시도해서 공감은 연결이잖아요. 옥시토신이 빵빵 넘쳐나는 2025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문구예요. 좋은 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라면을 먹을 때는 물 조절이 필요하고 사람을 만날 때는 마음 조절이 필요하다. 2025년 빵빵 터지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유 중지하고 아까 그거 볼게요. 아, 아, 음, 코끼리와 호랑이라고 해주셨어요. 네. 코끼리, 호랑이, 어,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대결할 만한 그런 관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가요? 아, 호랑이는 직장 상사였던 분이시고요. 네, 내가 코끼리는 저를 비유했는데, 음, 어, 이렇게 보니 호랑, 어떠세요? 조금 좀 받아들이는 게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네. 네, 그렇게 이렇게 뭔가 받아들이고 좀 읽어내는데 좀 이해하게 되는 공감하게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김성님은 네. 캥거루라고 해주셨어요. 내가 캥거루이신가 봅니다. 말과 기린. 오, 말과 기린은 이렇게 궁합이 좋아 보이는데 혹시 어디 계셔요? 맞나요?
그냥 느낌의 말, 기린, 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어디 계세요? 나가셨나요? 공유 중지했습니다. 말과 기린. 굉장히 편안한 것 같아요. 네, 어, 제가 캥거루라고 했는데요. 네, 인성입니다. 제가 네, 네, 캥거루라고 반갑습니다. 했는데, 음, 네, 저는 학교에 오래오래 42년간 학교에 근무하고, 네, 이제 지금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그러니까 학교에 있을 때 상담 심리도 하고 다 여러 가지 석사를 상담 심리를 했습니다. 음, 그 전에는 저는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라는 생각에 저를 다른 사람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했어요. 아, 말하자면 가족이나 음, 이제 특히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 번은 제 아들이 이렇게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어디로 없어진 거예요. 음, 그래서 아기를 찾으려고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아무리 해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먼저 내 마음을 다스려야겠다고 제가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성당에 아, 갔더니 제가 거기서 성당에서 막 울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음, 아들이. 아, 나 찾았는데 못 찾던 아들이 성당에서 울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를 어떻게 좀 이렇게 안정화를 시키고 음, 저기 하려고 성당을 갔더니 걔가 먼저 가서 그렇게 울고 그러더니 이러신 거예요. 보좌 신부님이 오셔서 자매님, 자매님 아들은 하늘에서 준 귀한 보물이시네요. 막 울길래 물어봤더니 제가 엄마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러더래요. 아, 그래서 제가 그때 갑자기 머리가 완전히 뭐 100톤 정도로 뭘 이렇게 딱 띵 맞아버린 음, 것처럼 음, 그때 제가 놓아졌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저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캥거루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제 아들도 저한테 제 며느리도 엄마는 캥거루세요. 다 품어주세요. 음. 그렇게 말을 해서 그 네, 생각했어요. 캥거루라고 해서 어머 어울린다. 많은 거를 품고 많은 걸 안고 이제 활동하시는 거를 보니까 너무 적절한 동물인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그게 한 이제 30년, 30한 5년 전에 음, 제가 완전히 깨진 뒤로 이렇게 캥거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귀한 아들이에요. 스님 강의가 너무 저한테 네. 가슴에 저를 막 찌른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 아, 이렇게 우리가 맞아요. 네. 그림이나 여러 가지로도 선생님이 원래 그림상 네, 심리 하셨는데 네. 네, 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네. 네. 네, 강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 질문 있어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어, 너무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이라서 너무 와닿고,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소통을 할 때, 네. 아버지의 마음은 제가 공감을 사실 잘 할 수 있겠는데, 이해를 한다거나, 아빠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어머니하고 소통을 할 때 참 안 돼요. 그러니까 음, 딸이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소통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나는 이렇지라는 질문을 하지만은 딱 이렇게 딱 답이 떨어지거나 이런 건 없어서 아버지 마음 다 이해하는데 어머니는 막 이렇게 헌신도 하고 힘들어 하시고 개인적으로 심리 상담도 받아보긴 했는데 심리 상담 선생님도 어, 어머니 마음을 더 이해해야 되는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됐나?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고. 아마 그런 아버지하고는 공감감, 뭔가 성향이 비슷하고 이래서 공감이 잘 형성이 되는데 엄마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공감 형성이 잘 안 될 수 있어서 소통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엄마를 더 이해해야지라기보다는 사실 저는 상담에서는 나를 더 이해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바래서 이러한지, 나는 어떤 사람이어서, 어떤 동물이어서, 어, 엄마와 이럴까? 그러니까 엄마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지금 보여지는지,
아까 그 상사는 호랑이였는데 엄마는 어떤 동물일까? 보고, 아, 이래서 대화가 안 될 수 있으려나? 혹시 어떤 동물인지 떠오르는 거 혹시 있으세요? 나는 이거고, 엄마는 이거야. 어머니도 호랑이 같아요. 엄마 호랑이고, 나는, 엄마와 애 있을 때 나는 어떤 동물로 느껴지시나요? 어, 좀, 사자? 음, 나는 사자고, 엄마는 호랑인데, 왜 잘 소통이 되지 않을까요? 음, 서로 뭔가 이해 안 하고 좀 팽팽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자와 호랑이는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고 대립하고 있어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는 변화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담을 공부를 하신다거나 그쪽으로 잘, 안 하실 거니까. 하지만 나는 지금 뇌교육학과에 있고 이런 상담도 받았으니 어떻게 하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뭐 내가 변한다 그래서 내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저희 어떤 상황에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적는 활동지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한번 간단한 걸 적어보고 내가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에 이것이 조금은 더 다르게 보여질까? 나를 관리하고 나를 알아야지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음, 나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잘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지 다가가질 음, 수 있다. 그래서 엄마를 음, 이해하거나 엄마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놔두고 내가 그냥 미러링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미러링을 나에게 해주나? 오늘 강의를 음, 토대로 한번 해본다면 아, 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미러링만 좀 해줘 보자. 그냥 내 말을 하지 음, 않고 어디까지 가시나 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아마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뭐지 네, 이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어땠는지 좀 질문이나 소감이나 없으시면은 저희 교수님께 마이크를